예, 사건 사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장이 식구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네, 한편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일곤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메모 속 인물에 대해 실제로 살해 시도를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건국대 경찰학과 이홍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오늘 아침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아침 7시 58분에 부부와 아이들 2명, 도합 4명의 사체가 발견돼서 신고가 되었는데요. 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현장에 갔더니 그와 같은 상황이 목격이 돼서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네. 내용인즉 이 아내,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가 흉기로 찔린 채, 그리고 아이들 2명이 방 안에서 이불로 덮여진 채 역시 살해가 되었고, 네.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는 가장은 목매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예.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딸 이렇게 이제 둘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사실은 한 번씩 결혼을 하고 다시 한번 재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전처의 전 남편의 원장의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일정한 갈등이 이 가족 내에 잠복되었던 것은 아닌가 일단 추정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예. 가정 불화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이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좀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이와 같은 사건의 공통점은 반드시 꼭 이 사건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른바 아이들과 아내를 죽이고 이른바 타살 후 자살로 이어져서 결국은 가족이 학살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 이 가장이 느낀 여러 가지 압박감 또는 가장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대신 살해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타적 살해 후 본인이 목숨을 끊는 자살의 형태로 연결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주로 증가할 때는 예를 들면 1997년도에 IMF 직후에 가장들이 여러 가지 부도라든가 생활고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부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생활 전체를 포기하는 것인데 가장 잘못된 것은 이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을 해서 이른바 생명 자체를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가부장적 소유관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사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 내에 잠복되어 있는 무슨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남성의 가부장적 지위에 손상이 될 만한 무엇이 이제 있어서 본인 스스로만 마치 배제된 것 같은 이와 같은 것도 이와 같은 가족 살인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이제 사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외부자의 침입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의 소행이 아니고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릉 추정컨대 가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남겨져 있는 메모 같은 것이 이 사람의 필적이 맞는 것인지 메모가 있습니까? 네, 메모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내용인즉 정확하게 어떤 탓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잘 떠난다라고 하는 식의 언급만 있었고 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유서 같은 유서 같은 형식인데 이것이 본인의 필적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아마 수사가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와 같이 타살 후 자살로밖에 연결될 수 없는 그야말로 동기는 무엇인가를 주변의 평판과 평소의 언급 등에 있어서의 탐문 수사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지금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경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수사 상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숨진 여성하고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라고 하죠. 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른바 비면식 관계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에서도 구체적인 전화 연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김일곤과 이 피해자 여성과는
비면식 관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인을 살해한 그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이 여성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뭐 김일곤의 그 얘기인즉 하나의 미끼로서만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범행의 동기는 사실상 범죄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른바 그 기분이 나빠서 표현적 동기 때문에 또는 금전적인 목적인 것인지 통상 두 가지로 그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 다만 지금 그 김일곤의 범행 동기가 정말 진실이냐 아니면 다른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냐 뭐 이것은 조금 더 그 조사가 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 자체는 정말 미끼로만 사용을 하려고 했으면 그야말로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 불만이 있는 그 노래방 주인을 나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충남까지 가서 사실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납치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이등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이 사람의 근본 이유 자체는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슈 자체를 이 미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의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정황적 수사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전과가 22범이니까 뭐 말을 뭐 고지고대로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일곤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28명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지난 5월에도 이제 시비가 붙었던 20대 남성 K씨가 있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살생부다. 여기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가장 억울하고 그 표적으로 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비가 붙어서 이른바 상호 간에 쌍방 폭행이 있었는데 본인만이 사실은 가해자를 몰렸다. 그래서 이 벌금 50만 원도 이 그 K씨가 대신 대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6월 달부터 7월, 8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7회 이상을 사실은 이 업소에 방문을 해서 뭐 유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적개심과 분노와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그 살생부 28명이 사실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22범까지 이를 동안 그 원인이 됐던 것이 자기가 아니고 28명이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회적 적개심이 적혀진 하나의 그 응징 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인 뭐 어떤 적개심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이런 그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그 일했을 때 특히 여성들이 자기의 돈을 주지 않고 뭐 도망을 갔다라든가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일정한 불만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그 여성 혐오증 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20여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에 있어서 여성을 상당히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복역 중에 강제 이혼을 당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귀었던 그 이성 역시 쉽게 돈을 바라고 나를 배반했다. 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그 적개심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 계속적인 살해를 했었는데 그 이 김일곤 역시 자신이 여성에 의해서 일정한 피해와 불만을 끼칠 만한 사안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가능성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단순한 강도 범위라기보다는 여성의 그 주요 부위를 훼손하고 그것을 다른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성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감정이 아닌 다른 정서적인 것이 분명히 깔려 있으면 부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김일곤 그 경찰 진술을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검거 전에 이제 근처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약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이 이제 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거할 당시에는 뭐 자기는 살아야 또 이렇게 뭐 반대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잠깐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지내다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기 본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안락사약을 구하러 들어갔다고 진술은 하고 실제 또 표현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적으로 자살해야 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으로 적정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 몸속에 칼을 3자루까지 두었고요. 그 공권력에도 그 극악스럽게 그 저항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살보다는 다른 추가 범행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자살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개 안락사 약을 사용하려고 했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적 그 견해에 의하면 이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정맥을 찾아서 주사로 놔야 이게 사실 끔찍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지 그냥 근육 주사로는 사실은 이제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주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사실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살을 빙자한 것은 하나의 또 변명거리로서 얘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성으로 한 것은 저 사람이 범죄 경력이 그 22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상당한 높은 구형이 될, 즉 사형의 구형이 될 것을 이미 직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그 즉흥적인 표현으로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함께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그 피해 여성이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끔찍한 이 살해 결과가 아니었었는데 그 여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른바 합리화와 그 정당화의 구실을 남의 탓으로 찾는 그 전형적인 중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경찰이 관리 대상 우범자 그 명단에서 이 김일곤을 뺐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원칙론적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제 강력범이 출석을 하게 되면 교정 당국에서 그 명단을 경찰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통보가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찰이 꼼꼼하게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겠느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이제 우범자 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력범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 수집의 방법 자체가 너무나 그 사실은 임의적인 것이죠. 강제적으로 무슨 도청을 한다거나 뭐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주변에 풍문을 들어서 사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우리 사회의 그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사법망에 제대로 걸려있지 못한 것이 하나의 또 문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